자, 우리 교재 제2장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그래서 제2장에서는 이제 우리 개정 과목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자산부터 공부를 하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자산이라는 것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죠.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예를 들어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 부채, 그리고 자본의 현황을 보여주는 것이 재무상태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자산부터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자산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유동성 배열의 원칙에 따라서 유동자산부터 위에다 써놨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하고 재고자산으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다. 암기사항이죠. 그 다음에 또 비유동자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런 그 관계를 빠르게 앞으로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산부터 한번 알아보겠는데, 먼저 유동자산.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래서 1년에 어떻다는 것이냐,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유동자산입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닌 모든 자산이 비유동자산이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 안에서 당좌자산이라는 건 무엇일까? 유동자산 안에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누었었는데, 그러면 당좌자산은 어떤 것이 당좌자산이냐 하는 겁니다.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면 판매 과정을 거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재고자산. 여러분 만약에 어느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가 있다고 볼까요? 의류 도소매업. 그러면요, 만약에 의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가 우리 회사의 재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재고가 많다는 뭐예요? 재고가 많다는 말은 재고 자산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 재고 자산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의류 도소매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물차가 많다는 얘기도 아니고 컴퓨터가 많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재고가 많다 하는 얘기는 옷이 많다 이런 얘기죠. 판매하려고 하는 의류가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재고가 너무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게 바로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무슨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산이 전부 재고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자, 당좌자산은 뭐라고요?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금화가 될 수 있는 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당좌자산 첫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 중에서 말이죠, 통합계정이라고 불러요. 통합계정. 무슨 얘기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또 더존스마트웨이에 입력되어 있는 예제 회사, 어떤 회사에 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아직 오류가 나 있는데 이건 무시하고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회사의 재무상태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걸 좀 좁혀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당좌자산 해가지고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정기예금부터 여기서 여기까지가 당좌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재고자산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가 다 당좌자산. 당좌자산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무엇이냐면 현금하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 이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제출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출용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자, 아까 당좌자산 밑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보였었죠. 근데 안 보여. 어디로 통합이 돼버렸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통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출용으로 보면은 이렇게 통합 계정으로 계정 과목을 보여주고 과목별로 하면은 계정 과목별로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더존 프로그램에서 재무상태표에서요 제출용으로 봤을 때 이 계정 과목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아, 이건 통합 계정이다. 저 안에는 몇 개가 통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지금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을 포함해서 몇 가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책으로 가서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첫 번째 계정 과목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 우리가 앞에서 회계의 순환과정 공부하면서 현금은 뭐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공부하고 말 것이 없어요. 현금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현금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란 지폐와 동전이 현금이에요. 우리 돈. 네. 그런데 이것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것도 현금이에요. 자, 밑에 거 중에서 중요하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기합수표하고 타임 발행 당좌수표. 요 두 개는 시험에서도 꽤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자기합수표가 그러면은 현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기합수표라는 계정 과목 따로 없습니다. 현금이에요, 그냥. 최근에는 뭐 자기합수표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런데 5만원권 바로 5만원 지폐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합수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10만원짜리 자기합수표. 근데 지금은 뭐 현금이 5만원짜리 2장만 하면은 10만원이 되니까 은행에 가서 자기합수표 이렇게 자기합수표로 주세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돈을 이렇게 찾을 때 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찾는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은행원이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자기합수표로 주세요. 10장으로 주세요. 그러면 10만 원짜리 10장으로 딱 주면은 쓰기 적당하죠. 10만 원짜리 어떤 마트나 이런 데 가서도 10만 원짜리로 뭐 한 10,000원어치 사면 나머지 현금으로 다 돌려줍니다. 왜 마트에서 10만 원짜리 자기합수표를 주는데 물건 사는데 10,000원짜리로 다 거슬러 줄까요? 그거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마트에서. 자기합수표. 현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잖아요. 은행이 발행인이에요. 그런데 당좌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예요. 당좌수표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예요. 기업이. 그래서 당좌수표도 현금이다 하는 거. 당좌수표도 현금입니다. 그래서 당좌수표도 현금인데 이건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당좌수표는 말이죠. 우리가 발행을 한 것은 현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타인 발행. 타인 발행.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은 당좌수표가 현금이 아니다는 거죠. 타인이 발행한 거.
예,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다? 현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 외에 성금 수표도 현금이고요.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 이자표 모두 현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자주 등장하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공부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당좌 예금.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두 번째 등장하는 개정 과목, 당좌 예금. 네, 뒤에 당좌 차월은 이해만 해두시면 되니까 당좌 예금만. 네. 자, 당좌 예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자, 기업에서는 현금 거래의 번거로움과 위험을 막기 위해 거래대금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하는데, 이때 발행하는 수표가 바로 당좌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을 때는 현금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좌 예금은 우리 회사의 당좌 예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당좌 예금에서 돈을 꺼내려면은 수표를 발행해야 돼. 우리가 보통 예금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에서 돈을 인출하려면은 가서 통장을 제시하면 돈을 인출할 수가 있죠.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카드, 예. 자동화 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드를 가지고 이제 인출을 하는. 그러나 당좌 예금은 인출을 하려면 수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가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또 그걸 지니고 다니려면 번거로우니까 이제 수표장을 딱 백에다 넣고 다니면서 거래처에 가서 큰 돈, 예를 들어서 한 800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결제를 해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럼 그 자리에서 수표 딱 끊어주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도장 딱 가방에서 다 직인도 가지고 다니는 수표 발행하는 직인. 그래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당좌 예금을 인출한다는 거.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에 대해서 더 나오죠. 당좌 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한 후 당좌 수표를 통해서만 인출이 되는 예금이 바로 당좌 예금입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할 기업이다 그러면 은행하고 약정을 미리 맺어야 돼요. 약정을 맺어야 돼요. 은행하고. 그래야 은행에서 당좌 계좌를 만들어주고 수표장을 지급해 줍니다. 자, 이것이 당좌 예금입니다. 그러면 당좌 차월은 뭐냐?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우리 통장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겁니다. 개인들이 마이너스 통장 쓰는 경우 있죠. 자,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이미 발행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하도록 은행과 맺는 약정으로 결산 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하게 된다. 네, 마이너스 통장이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그냥 마이너스를 유지해요. 우리 회사가 지금 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 회사 당좌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 돈이 하나도 없어도 마이너스로 그 통장을 유지해 주는 게 뭐예요? 미리 약정에 의해 가지고 당좌 차월에 약정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얼마까지는 자동으로 은행이 대출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자동 대출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이 뭐예요? 차입한 거잖아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단기 차입금이에요. 단기 차입금. 그래서 결산할 때는 당좌 차월이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는 편의상 우리가 당좌 차월, 즉 마이너스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결산할 때 재무제표에 지금 우리 재무상태표에 당좌 차월이라는 계정은 쓰질 않습니다. 뭘로 써야 돼요? 단기 차입금. 그걸로 대체한다. 자, 그러면 현금하고 당좌 예금 우리가 배웠는데 여기서 또 중간 정리를 한번 하고 가네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면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지급했대요. 그러면 계정 과목을 이렇게 쓰라 이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당좌 수표는 타인 발행한 것이 현금이다. 그런데 이건 뭐예요? 우리가 발행한 당좌 수표. 계정 과목이 당좌예금이에요. 왜 당좌예금이냐? 아까 그랬죠?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우리 회사 통장에서 당좌예금 계좌에서 인출이 되는 거예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은행에다가 그 수표를 제시하면 은행에서는 돈을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당좌예금에서 인출이 되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자, 당좌예금이 지금 당좌 자산이지 않습니까? 왜 대변에 적느냐? 돈이 인출이 되니까 자산이 감소되죠. 네, 자산 감소는 대변. 그래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보시면 우리 기업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수취하면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 회사가 발행을 했는데 왜 우리가 다시 받을까요? 우리 회사가 거래처에다가 돈을 지급할 일이 있어서 500만 원짜리 수표를 지난달에 발행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거래처에서 그 수표를 은행에다가 넣어가지고 현금으로 안 찾고 자기들 뭐 현금이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표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에 또 돈을 줄 일이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회사에 돈을 주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발행한 수표를 다시 우리 회사에 가져왔어요. 우리가 돈을 받을 일이 생기니까 거래처에서. 그러면 다시 당좌예금인데 이때는 대변이 아니라 차변이에요. 자, 수표를 발행할 때 대변에 당좌예금 했어요. 자산 감소니까. 근데 그게 은행에다 제시를 안 하고 다시 우리 회사에 돈 지급하겠다고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산 증가 다시 시켜야죠. 그러니까 발행했을 때 대변의 당좌예금인데 다시 돌아왔으면 차변의 당좌예금.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타인, 네, 여기 이제 다른 회사입니다.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를 지급하면,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건 현금이다 그랬죠. 타인 발행 수표는 현금이다. 그러니까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현금. 맞죠? 네. 우리가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어느 거래처에다 지급했어요. 그러면 현금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에요. 자산 감소니까 대변의 현금. 그 다음에 네 번째, 역시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수취하면 차변의 현금. 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우리 기업이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이에요. 우리 기업이 발행한 거, 이건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건 현금이다. 그런데 우리 기업이 발행해가지고 지급을 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이고 그 수표가 다시 돌아오면 차변의 당좌예금. 타인이 발행한 수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지급하면 대변의 현금, 타인 발행한 수표를 우리 회사가 받게 되면 차변의 현금.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발행한 것은 당좌예금이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좌 자산의 계정 과목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우리 개인들도 하나씩 거의 다 가지고 있죠. 하나씩은. 그래서 은행 예금 중에서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보통예금 계좌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예금 계정 과목 많이 쓰고 있는 계정 과목이죠. 보통예금.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 회사의 재무
상태표에서 과목에서 지금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거 다 나왔네요. 당좌자산에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그 외에 나머지는 없어요.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그런데 이거 말고도 현금성 자산이 어떤 것이 포함되느냐. 나머지 현금성 자산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앞에서 나온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 세 가지 외에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첫째,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네. 뭐 다음과 같은 특징까지 모르더라도 요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은 어디까지가 현금성 자산이냐 이거예요. 앞에 나온 현금하고 당좌예금, 보통예금 말고 추가로 현금성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다 이 말이에요. 네,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 우리 개인들 별로 없죠. 예, 그러나 단기 금융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 예. 그래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금융상품 이것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산은 말이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 전환이 용이하고 또 만기가 3개월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기간이 짧잖아요. 기간이 짧으니까 가치 변동의 위험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것은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만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만기 3개월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도 금방 팔면 현금이 되긴 하죠. 금방 팔리기만 한다면. 그러나 이거는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단기 투자 자산으로 이걸 봐요. 단기 투자 자산으로. 그래서 현금성 자산으로는 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채무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의 만기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아까 그래서 여기 취득 당시라고 우리 앞에 이거 나왔었죠. 취득 당시. 취득 시점으로 만기 3년이어야 돼. 아니 3개월. 만기가 3개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용어 설명. 채무증권은 무엇이냐? 그리고 단기 금융상품은 무엇이냐? 자, 우리 단기 금융상품은 아까 여기서 나왔습니다. 단기 금융상품. 그죠, 여러분? 금융상품이라는 건 금융기관에서 팔고 있는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당좌예금도 일종의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의 상품. 그런데 그런 보통예금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그런 금융상품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만기가 있는 거예요. 2달이라든가 뭐 90일, 3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을 말하는 거고 채무증권은 뭐냐면 채권이라고 보통 하죠. 채권. 채권에는 만기가 있어요. 그 채권에 만기일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권을 샀는데 만기가 딱 3개월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3개월 후에는 그게 현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금성 자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만기 때 그 채권을 발행한 기관에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나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내다 팔아야 돼요. 주식을 현금화하려면. 그래서 주식은 그게 안 팔리면 현금이 안 돼. 그래서 이건 투자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주식은 현금성 자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채권은 현금성 자산이다. 어떤 채권이?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채권. 그래서 여러분 채무증권은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발행한 공채 같은 것이 있죠. 국가가 또 발행할 수도 있죠. 국채. 예. 그래서 사채, 공채, 국채. 이게 다 채무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자, 현금성 자산의 정의. 요 정의니까 요거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하고 관련되어서 임시계정,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임시계정이라고 그래요. 임시계정.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왜 요 계정을 쓰는지, 임시계정을 왜 쓰는지 이해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현금은 앞에서 말하는 그 현금을 말하는 거고, 과부족. 과라는 건 현금이 남는다는 뜻이죠. 현금이 남는다. 과하다. 부는 부족하다. 과부족. 그래서 현금이 장부보다 많거나 부족했을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현금의 실제 잔액과 일치해야 하나 계산이나 기록상 오류, 분실이나 도난 등의 이유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일시적으로 일치하지 않은 그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 또는 임시 계정, 이렇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이 어떻게 쓰이느냐?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이 재무 상태 표에는 안 나타나요. 지금 이제 그게 결산일에는 나타나면 안 돼요. 왜냐?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다 그걸 해당되는 계정 과목으로 나중에는 다 결산 때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례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현금이 남았다는 거예요. 장부상 현금 잔액은 가령 10만 원인데 실제 현금이 15만 원이더라. 그러면 금고 안에 돈이 5만 원이 그냥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원인 모를 돈이 금고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5만 원을 갖다 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입금 잡아야죠.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변에 현금 5만 원 하고 장부에 잡아줘야 돼요. 남는 돈이 금고에 5만 원 더 있다 해서 빨리 빼가지고 그거 우리 회식하고 없애버리자, 그건 안 되죠. 현금 잡아줘야 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그 5만 원이 무슨 돈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모르겠다 해서 현금 과부족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적어놔요. 현금이 남은 것이 발견됐을 때.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인 불명이라 했어요. 여기는 두 번째는. 근데 대개는 원인 불명보다는 원인이 다 밝혀지는 게 더 많겠죠.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5만 원이 말이죠. 무슨 돈이었냐면, 무슨 돈이라고 할까요? 거래처에, A라는 거래처에서 계약금을 주어가지고 우리 그 담당자가 계약금 받은 돈을 금고에다가 이 현금 출납자한테 이 얘기 안 하고 넣어놓은 거야. 아니면 사장님이 거기다 넣어놓은 거야. 근데 거래처 계약금이었어, 그게. 그것이 그 다음 날쯤 아니면 이틀 후에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가 말한 그거라면은, 자, 현금 과부족이 이제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옵니다. 그러면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변에 증가했다가 차변에 와서 또 증가하니까 대변 잔액과 대변 합계와 차변 합계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잔액이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변에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배웁니다마는 계약금을 받으면
선수금이라고 그래요. 선수금. 네. 아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뭐 선수금이라는 표현 가끔 쓰죠. 돈 미리 받는 거. 선수금 얼마 줄 겁니까? 이게 뭐예요? 계약금 얼마 줄 거냐? 예. 선수금을 좀 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계약금을 좀 줘야 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계약금 받는 거예요. 선수금. 선수금은 여기에 자산 부채 중에 어디에 해당이냐면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선수금 받았다, 계약금을 받았다 그러면 선수금은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대변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금을 받게 되면은 우리 받은 사람,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가 발생하죠. 상품을 줘야 되잖아요. 계약금 받은 것만큼 내가 뭔가를 이행해야 돼. 그게 의무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니까 이게 대변에 쓰는 거예요. 선수금. 자,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원인이 안 밝혀진 것이 아니라 결산하는 날까지 원인이 안 밝혀졌대네요. 예. 12월 31일까지 원인이 안 밝혀져도 현금 과부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과부족 적어줍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그냥 자비익으로 처리해요. 나중에 이제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에서 배워. 영업의 수익. 어제 여러분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자비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는 개념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등호가 반대로 돼 있죠. 장부상 현금이 10만 원으로 아까처럼 돼 있는데 금고에 가니까 금고는 7만 원밖에 없다. 3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3만 원이 실제 3만 원이 부족해. 그러면 3만 원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냥 돈 얼마 안 되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 3만 원 금고에 넣어버리고 그냥 해결해버리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회사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현금은 분명히 누가 가져갔다. 예. 어딘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다가 3만 원 이렇게 기록해야 돼요. 그래야 장부를 맞추는 거예요. 장부를 실제 현금에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3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부가 현금하고 똑같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회계처리라는 것은 현금이 나갔으면 왜 나갔는지 차변 개념 꼭 써줘야 되잖아요. 근데 몰라. 왜 나갔는지를. 그래서 임시계정인 현금 과부적으로 그냥 써주는 거예요. 현금 과부적으로. 왜 나갔는지를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또 여기서도 애를 결산일까지 또 원인을 못 찾았다 그러는데 저는 원인을 찾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찾았어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과부족 3만 원 다시 적어줘요. 그러면 이제 현금 과부족은 제로가 됩니다. 차변에서 발생했다가 대변에 가서 없어졌으니까 제로가 돼요. 그럼 여기는 뭐가 밝혀졌느냐? 예를 들어서 그 3만 원은 어젯밤에 우리 직원이 한 명이 야근을 했는데 그 야근할 때 앞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은 거예요. 근데 식당 사장이 와가지고 오늘 우리 회사 밥값 받으러 와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담당자 없는 사이에 사장님이 금고에서 3만 원 빼가지고 식당 아줌마 밥값을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어. 예,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복리후생비죠. 차변에 복리후생비 3만 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으로 발생시키면 돼요. 야근 식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 대개는 이렇게 밝혀집니다. 돈이 괜히 없어질 일은 없잖아요. 도둑 맞지 않는 한. 도둑이 들었으면 몰라도 안 밝혀질지 몰라도 대개 회사 내에서 담당자가 어디 간 사이에 사장님도 금고 열어가지고 돈을 넣기도 하고 빼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되게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는 이제 사장님이 돈 관리를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없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 3만 원이 무슨 어디로 지출됐는지 도둑을 맞았는지 안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잡손실. 아까 돈이 남았을 때는 잡이익으로 보잖아요. 이게 영업의 수익이라고 그랬죠. 요 잡손실은 돈이 모질했을 때 원인이 안 밝혀지면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잡손실이라는 비용. 이거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정 과목을 배우면서 현금 과부족도 임시 개정도 지금 배우면서 이것도 배웠죠. 영업의 수익 잡이익 하나, 영업의 비용의 잡손실 하나, 이렇게 다른 부분의 개정 과목도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지금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당좌 자산에는 단기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단기 금융 상품이라 하는 것은 개정 과목으로는 정기 예금, 정기 적금, 이게 대표적이에요. 예, 여기 있네요.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 단기 금융 상품에는 그냥 단기 금융 상품 이 개정 과목을 쓰는 회사도 있어요. 이걸 개정 과목으로 쓰는 회사도 있는데 대개는 단기 금융 상품이라는 이것도 그러니까 통합 개정으로 단기 금융 상품도 일종의 통합 개정이에요. 예.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는 단기 금융 상품 니콜 단기 투자 자산 같은 겁니다.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1년짜리. 예. 1년짜리. 이거는 기간이 여기 만기가 1년이라고 돼 있죠. 정기예금 만기 2년짜리는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예, 만기 2년짜리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당좌 자산을 공부하는데 당좌 자산은 그 유동 자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유동 자산은 뭐예요? 1년 안에 현금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기 금융 상품도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만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니까 정기예금도 만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을 말합니다. 정기적금도 마찬가지예요. 만기 1년 이내인 거. 이것이 뭐예요? 단기 금융 상품이고 단기 투자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건 개정 과목이 부르는 게 되게 많아. 어떤 회사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과목별로 쓰기도 하고 이걸 통합 개정으로 만들어서 단기 금융 상품으로 모을 수도 있고 또 단기 금융 상품을 또 다른 용어로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기타 단기 금융 상품, 기타 단기 금융 상품으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타의 금융 상품들로 양도성 예금증서라 해서 CD라는 것이 있고요. 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해서 CMA, 그리고 MMF, RP, CP 등이 있는데 좀 생소하죠. 이런 금융상품들 시험에서도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게 여기 네. 그 선생님 프린트 해주신 거 보면 이게 재예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재예금? 기타 단기 금융 상품이 그 예전 과목으로 갔을 때 104 재예금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재예금.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의 즉 단기 투자자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개정 과목은 이것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적금보다는 단기 매매증권이 훨씬 시험에는 많이 나와요.
단기 매매증권. 예, 여러분 증권이라고 하면은 말이죠. 주식과 채무증권이 예, 여기 이런 거 여기 주식 예, 증권이라는 건 주식, 사채, 공채 이런 게 증권이에요. 유가증권을 말하니까. 근데 그 주식이나 사채, 공채 이런 유가증권 중에서 말이죠. 단기에 매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예, 내용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단기간 내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성이 있는 여기서 시장성이 있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또는 채권을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을 구입하는 경우는 단기 매매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하라. 예, 그래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같은 걸 회사가 만약에 샀다면 개정 과목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면 돼요. 여기서 어디까지나 단기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1년을 의미하는 거니까 1년 안에 처분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개정 과목 이름에서 단기자 들어가는 것은 다 1년 이내를 말하는 겁니다. 1년 이내.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회계 처리, 즉 분개하는 것을 설명을 해 놨습니다. 취득할 때, 평가할 때, 처분할 때. 네.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채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가지고 사는 게 취득이죠. 그럼 평가는 뭐냐? 결산 때는 내가 그 주식이 지금 현재 그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치를 우리가 비교해야 됩니다. 공정 가치를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공정 가치로 장부에 표시되도록 이걸 수정 분계를 해야 돼요. 그게 평가입니다. 예.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처분을 하겠죠? 처분할 때의 회계 처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볼까요? 취득할 때요. 단기 매매 증권은 구입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구입 금액으로. 취득 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수수료는 당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수수료는 개정 과목은 뭐가 되느냐? 여기 나와 있네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수수료 비용이라는 영업의 비용 개정 과목도 하나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숫자를 넣어서. 네. 자,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요. 주식을 100만 원어치를 10만 원어치 그냥 10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을 사는데 취득 비용이 5,000원이 들어갔다고 보죠. 10만 원어치 사는데 5,000원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아무튼 뭐 우리가 연습이니까 5,000원이 들어갔어요. 그 5,000원도 현금으로 줬어요. 자, 정리하면 자, 우리 회사가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돈 10만 원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10만 원어치 주식을. 그런데 수수료가 5,000원이 들어갔대요. 5,000원도 현금으로 지불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대변의 현금은 얼마가 감소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은 얼마가 올까요? 그렇죠.
10만 원에 여기 수수료 비용은 5천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분명히 해보고 간단한 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 이게 수수료 비용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기억이 잘 안 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면 단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요거 단기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라. 요게 아주 특이한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게 뭐냐? 굉장히 예외적이다. 예외적이다. 앞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돼요. 앞으로 뭔가를 살 때 회사가 뭔가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딱 요거 하나예요. 이제 뭔가를 사는 경우 여기 이제 뒤에 가다 보면 예제가 많이 나와요. 뭐를 취득했다. 회사가 뭘 살까요? 이렇게 투자하려면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런 비품 같은 거 뭐 사무실에서 쓰려면 책상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아니면 또 우리가 옷가게를 한다 그러면 옷을 사야 되겠죠. 상품. 옷을 사오는데도 수수료 들어갈 수 있죠. 수수료는 아니어도 운반비 같은 건 들어가겠죠. 택배비도 들어가고. 만약에 서울에 남대문 시장에서 옷을 뭐 남자 잠바 10개를 10만 원짜리 10개를 100만 원어치 주문했어요. 100만 원어치 10개 주문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내줄 때 착불로 택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잠바값 100만 원에다가 택배비 5천 원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옷을 100만 원에 산 거라고 봐야 돼요? 100만 5천 원에 산 거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원가를 100만 5천 원, 옷 매입 가격에다 100만 5천 원을 딱 적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 이거 투자 목적으로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을 샀어요. 근데 이거 10만 원에 산 겁니까? 10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10만 원에 샀다고 적는다는 거예요. 이게 특이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다른 것은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단기 매매증권만 이렇게 처리하는 원칙을 보죠.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근데 여러분 상식에는 이게 10만 5천 원에 산 거예요.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해버립니다. 수수료 비용은 취득원가로 안 봐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평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결산할 때는요. 장부 금액하고 공정가치를 일치시킵니다. 이걸 평가라고 그럽니다. 자, 장부 금액이라는 건 뭐예요? 10만 원에 샀으면 10만 원이 장부 금액이에요. 장부 금액. 공정가치는 뭐냐? 공정한 가치다. 이게 다시 말해서 시장 가치입니다. 공정 가치는 시장 가치, 즉 시가죠, 시가. 그래서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의 결산일의 그 거래 가격 있죠, 종가, 종가를 공정 가치로 보고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은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실, 가격이 떨어졌으면 손실이요, 가격이 올라갔으면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또는 그걸 단기 투자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은 단기 투자자산 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이랬습니다. 요거 개념 과목을 읽다 보니까 어제 여러분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을 공부할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이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단기의 이익이나 손실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본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매도가능증권이 아니라 지금 단기 매매증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의 손실이나 이익, 즉 손익계산서로 가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밑에 예제를 보죠. 자요. 첫 번째 요 예제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죠.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갔어요. 자, 아까 10만 원에 샀던 주식을 시가로 확인해 봤더니 12만 원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네. 취득은 6월 달에 샀어요. 6월 달에 샀는데 12월이 됐습니다. 12월 30일, 6개월 지나 보니까 2만 원이 가격이 올랐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단기 매매증권의 잔고 금액을 2만 원 더 올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차변에다가 단기 매매증권 2만 원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죠. 2만 원. 그러면 12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대변이 왜 자산이 2만 원 증가했느냐? 그 대변에 오는 것이 뭐냐?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에요. 2만 원. 이건 영업의 수익으로 손익계산서로 갑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그래서 이 거래는 여기서 말하면 거래의 8요소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 2만 원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잖아요. 그리고 수익이 2만 원 발생하는 이런 결합관계가 되는 거죠. 자산 증가, 수익 발생. 네. 여기가 자산 증가 2만 원, 여기는 수익 발생 2만 원. 자, 공정가치 가격이 올랐을 때는 이런 회계 처리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요 두 번째 여기를 보면요.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장부 금액은 10만 원인데 가격을 알아보니까 가격이 9만 원이에요. 하락을 했어. 그럼 만 원, 여기 이 장부 금액 10만 원을 9만 원으로 맞춰야 되죠. 9만 원으로 맞추려면은 자산을 감소시켜야 돼요. 자산을 감소시키니까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을 만 원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차변에 보시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쓴다 이거예요. 만 원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단기 매매증권이 만 원이 줄어서 9만 원이 되고 이 만 원은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갑니다. 비용으로. 그래서 이게 비용 발생. 영업의 비용이에요. 비용 발생, 영업의 비용. 거래 후 결합관계를 그려보면은 자산 감소, 비용 발생. 이러한 결합관계가 되는 거죠. 이 거래가.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익이 났을 때 차변의 자산 증가 단기 매매증권, 대변의 수익 발생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또 가격이 하락했을 때 는 차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 비용 발생,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장부 금액이 시가하고 맞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처분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